북한이 신형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참관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선 장기적 대결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를 통한 평화를 강조했고 군은 스텔스기로 대북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초 새 정부 총리 후보자가 발표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는데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검찰이 산업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하게 했다는 이른바 탈원전 블랙리스트 관련인데 강제 수사는 고발된 지 3년 만입니다. 코로나 누적 사망자 14,000여 명 가운데 45%가 최근 한 달 안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대 남성이 같이 사는 친구 3명에게 폭행당해 숨졌습니다. 폭행은 수개월에 걸쳐 이뤄졌고 금전적 요구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16년 만에 재출시된 포켓몬빵이 품귀 대란을 넘어 돈 없는 상술로 소비자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김명우입니다.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깨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결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이 미사일이 미국 본토 타격용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시기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북한의 7차 핵실험 역시 대비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정권 교체기에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완전히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계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자 이동식 발사대가 경납고를 출발합니다. 김 위원장은 용감히 쏘라며 친필로 화성 17형 발사 명령서에 승인하고 어제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발사 전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강력한 핵공격 수단의 출현을 온 세상에 알리고 조선중앙통신은 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상 요구에 정확히 도달했다며 실패 8일 만에 재발사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북한은 최대 정점 고도 6,248km, 거리 1,090km를 약 67분간 비행했다고 밝혔는데 2017년 화성 15형의 비행시간 53분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엔진도 화성 15형보다 2개 더 많은 4개가 장착됐고 다탄두 형상을 지녔습니다. 소형 핵탄두 여러 개를 탑재해 상공에서 분리한 뒤 여러 목표물을 동시 타격하는 기술입니다.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된다면 정상각도로 일본 열도를 넘겨 사거리 5,000km 정도로 태평양 해상에도 낙하시키는 김 위원장은 막강한 군사기술력을 갖춰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 말하며 자신들을 제재해온 미국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북한의 도발 동향을 주시하던 국제사회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북한 보도 1시간 뒤 추가 제재를 발표했는데 이 북한 미사일 개발을 주도한 기관과 이를 도운 러시아 기업이 대상이었습니다. 전략자산 전개 등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관측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5년 만에 공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가 제재는 북한이 ICBM 발사를 공식 발표한 지 1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제2자연과학원과 북한 국적자 리성철, 러시아의 기업 2곳 등이 대상입니다. 제2자연과학원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주도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의 움직임을 주시해왔고 앞으로 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란 분석입니다. 전략자산이 보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Going forward, I do believe that they could exceed my capacity and capabilities. That's why it's crucial to keep Next Generation Interceptor on time or early. G7 정상회의 참석차 벨기에를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내일 새벽 공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공개 회의를 여는 건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The launch of the long-range missile risks a significant escalation of tensions in the region. The Secretary General urges the DPRK to desist from taking any further counterproductive actions. 구체적인 추가 제재가 나오려면 결의안이 안보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할 가능성이 커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도 북한의 ICBM 발사에 우려를 표하고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만 매달리다가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데 시간만 벌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F-35A 스텔스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한 일명 엘리펀트 워크 훈련으로 무력 시위를 펼쳤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북한이 ICBM을 발사해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야말로 서해 영웅들에게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올해도 기념식엔 참석하진 않고 김부겸 총리가 대신 대북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북한 당국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은 한치의 무력 도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군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F-35A 스텔스기 20여 대에 최대 무장을 장착하고 지상을 활주하는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공중 전력을 동원한 이 같은 훈련은 우리 군에선 처음 실시된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임기 말에 와서야 강력 규탄한들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배짱과 콧대만 키워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안보 정책은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재양 군인에도 북한이 우리 안보를 끊임없이 위협해왔는데 그동안 침묵하다가 이제야 규탄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도전에 급변한 안보 위기 상황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 선거 때부터 힘을 통한 평화라는 안보 기조를 강조해온 윤 당선인은 북한을 향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선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당선인 초청은 규정이 없다며 보훈처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신 SNS 메시지를 통해 서해 55용사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ICBM 발사를 감행한 북한을 향해선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한 대응 계획을 보고받고 오후 5시 반부터 25분 동안 중국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통화에서 북한의 심각한 도발로 인해 긴장이 급격히 고조돼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시 주석이 당선인 신분의 국가 지도자와 통화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중 관계가 보다 협력적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 당선인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호 존중과 협력 정신으로 한중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자고 했고 시 주석은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답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지난 2017년 북한이 화성 15형 발사 직전부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 자산을 급파해 고강도 압박을 벌였었죠. 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서고 있고 군사 대응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외교적 해법에 더 방점을 둔 듯 보이지만 억지력 강화를 위해 고강도 군사 대응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움직임은 권은영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군 전략 폭격기 B-1B 등 전투기 20여 대가 북방 한계선을 넘어갔습니다. 같은 해 11월 ICBM 발사 직전엔 핵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 등 3개 항모 전단이 동해에 투입됐고 Do not underestimate us and do not try us. 발사 직후엔 역대 최대 규모 한미 연합 공군 훈련을 벌여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북한 수뇌부에 대한 참수 작전까지 수립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대화를 기본으로 하는 외교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그 군사 옵션을 활용하기에는 최종 목표인 북한의 핵 제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전면전을 하지 않는 한. 다만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대북 제재가 어려워질 경우 4월 한미 연합훈련에서 또다시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전개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미 북한에 대해 최고 수준의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추가 제재도 마땅치 않습니다. 중국 회사들을 제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독자 제재는 유엔 제재하는 관리 구속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에 맞춰 킬체인과 대량 응징 보복 등 3축 체계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정권 교체기와 맞물릴 시점에 불거진 북한의 도발은 새 정부에도 큰 과제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거부터 북한이 어떤 식의 도발을 통해 새로 들어설 정부를 시험해왔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북한이 대선 전후로 도발을 한 경우가 많았죠? 네,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여객기가 폭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유신 이후 첫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불과 17일 앞둔 때였는데요. 이후 14대, 15대 대선 때는 이처럼 대선 시점을 직격하진 않았지만 도발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16대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고요. 일주일 전엔 핵개발 동결 약속, 이른바 제네바 합의 파기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취임 하루 전 지대함 순항미사일 금성 1호를 시험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17대 대선이 열리던 해에는 대선 직전 도발은 없었지만 이명박 대통령 임기 시작 약 한 달 만에 금성 1호를 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로는 어땠나요? 2011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박근혜 대통령이 첫 취임을 했는데요. 취임 약 2주 전에 3차 핵실험이 단행됐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첫 달인 2017년 5월 내내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 4건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전략연구소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대선과 도발 사이의 간격이 약 15일 정도로 이전보다 훨씬 짧아졌습니다. 북한이 정말 이렇게 정권 교체기를 노리고 도발을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이 상황은 아무래도 어수선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노리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 정부의 대북 기조를 시험하면서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협상의 주도권도 확보하고 동시에 공론을 분열시켜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속내. 다만 일각에선 북한이 스스로의 준비 상황에 따라 도발을 하고 있을 뿐 우리 정권 교체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건 무리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핵실험 도발인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스스로 천명했던 모라토리엄을 이미 깼고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정황도 포착되는 등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 군사력 강화를 공언한 만큼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압박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30년간의 북한이 추구해왔던 핵 보유국으로서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갈등의 가장 큰 요인으로 감사위원 선임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이 2명의 공석 중 1명이라도 임명하게 되면 차기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감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정권 이양기에 감사원장이 쥐고 있는 감사위원 임명을 떠나는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당선인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된 건데 결과적으로 감사위원 선임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사원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새 감사위원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할 경우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
사실상 당선인 측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인선을 강행하더라도 최재해 감사원장이 제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 보고 내용은 감사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총 7명 중 2명이 공석인데 재임 중인 5명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지명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문 대통령과 검찰개혁 저서를 공동 집필한 김인회 의원 등 3명은 친여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문 대통령이 1명을 더 임명하면 의결 정족수 4명이 사실상 친여 인사가 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가 어려워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윤 당선인 측은 5년 뒤인 임기 말 감사원에 정부 사람을 보내진 않을 것이라며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인수위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여가부 보고도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결국 여가부 업무가 타 부처로 분산되거나 새로운 조직이 신설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오후 4시에 시작된 여성가족부의 업무 보고는 30분 만인 4시 30분에 끝났습니다. 다른 부처의 보고는 통상 2-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아시다시피 예산도 상당히 제일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보고가 상당히 분량이 적었습니다. 전날 윤석열 당선인은 직접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고 뭐 공약인데 그러면 뭐 내가 선거 때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라는 얘기입니까? 인수위 역시 폐지가 확정됐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여가부 폐지는 이미 인수위 내에서도 확정됐고 선거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약속입니다. 인수위 내부에선 여가부의 정책 기능을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타 부처로 분산하고 여성정책 전반을 다루는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성계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신청하는 여성단체를 가급적 모두 만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다만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 172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달 초 이 총리 후보자 발표를 목표로 내각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기준 탓에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능력 위주의 인선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일 잘하는 정부가 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구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본인 뜻에 따라 총리 후보군에 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늦어도 내달 초엔 총리 후보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수위가 이제 일을 시작하니까 저도 같이 좀 생각도 보태고 이럴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총리 인선에 대해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과 연결돼 있어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후보군에서 제외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 역할은 제대로 이것이 돌아가게 만드는 초기 작업 중이다. 다른 어떤 일에 신경 쓸 만한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윤 당선인은 일 잘하는 정부를 수차례 강조하며 지역과 성별 안배보다는 실력을 우선으로 따져 인사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당선인 측 관계자는 정치권과 관료, 경제인 등 여러 분야를 검토해야 하는데 추천할 사람이 없다고 했고 다른 관계자는 기성 정치인보다는 경제 분야 인물을 총리 후보로 우선 검토하고 있지만 자칫 친기업 이미지를 줄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공정위원장 등 경제 분야 인선을 이른바 패키지로 묶겠다는 계획인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인 김소영 인수위원이 키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포기하겠다는 기조에 맞게 기존의 수석제를 폐지하고 보좌관 중심 체제로 전환하면서 인원도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신구 권력의 충돌 속에는 인수위와 현 민주당 의원인 박범계 법무장관의 갈등도 있습니다. 인수위가 당선인의 공약 반대를 한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한 지 하루 만에 박범계 장관이 하나 갖고 나머지 99개를 배척한다면 안타깝다며 보고를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제 대검 보고를 받은 인수위는 검찰이 정신을 못 차렸다며 쓴소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조목조목 공개 반기를 들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99개를 배척한다면 그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위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한 지 하루 만인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녹여낸 내용도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인수위 측은 박 장관의 태도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고 또 예의도 아니죠. 인수위는 전날 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선 검찰에 쓴소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윤 당선인 공약대로 독자 예산 편성권을 갖되 국회 예산보고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새 행정사무조직을 통하겠다고 하자 비판했다는 겁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정신을 못 차리고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검찰 편의로 착각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소된 법무부 업무보고는 다음 주 초 진행될 예정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갑자기 산업부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고발이 이뤄진 지 3년 만인데 다소 느닷없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강제 수사여서 검찰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산업부 원자력 산업정책국 등 원자력 정책 총괄부서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실히 응해야 될 거고. 2017년 9월 당시 산업부 담당국장이 산하발전사 4곳의 사장 등을 불러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겁니다. 산업부는 산하기관의 수장 사표는 자발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2019년 자유한국당은 배공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이후 수사는 별 진전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검찰이 3년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서자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한 고검장급 인사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쌍둥이 사건 격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순리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또 다른 부장급 검사는 3년 전에도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대선 직후 전격 수사에 나선 건 교체된 정권의 코드 맞추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지방검사장급 관계자는 정권 교체기엔 떠나는 정권 관련 이재 사건을 처리한다면서 6월 예상되는 인사를 앞두고 꼬투리를 안 잡히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어제보다 5만여 명 줄어든 33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어제 오늘 감소를 이어가고 있어서 이 확산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가 제자리 걸음인데다가 오늘도 하루 사망자는 400명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 달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45%에 달해서 K방역 실패론까지 제기되는데요. 정부는 누적 사망자 수와 치명률이 주요국에 비해서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은영 기자입니다. 두 번째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가 약국에 도착합니다. 내일부터 팍스로비드와 같은 공급 체계로 팍스로비드를 못 먹는 환자에게 처방될 예정입니다. 4월까지 총 46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를 조기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치료제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매일 수백 명씩 쏟아지고 있는 사망자 때문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18일째 1000명 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반면 사망은 2주 전 229명에서 계속 증가해 최근 한 달 새 발생한 사망자가
전체의 45%에 달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중증 기저질환자의 사망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아니면 사망하지 않았을 초과 사망이 그만큼 많다는 의견입니다. 코로나가 전신에 감염이 염증을 일으켜서 이제 기저질환이 악화되면서 사망한 거기 때문에 결국 코로나가 총알인 거죠. K-방역 실패론까지 제기되자 정부는 주요국의 10분의 1 수준인 누적 사망자와 치명률을 들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실패한 것입니까? 저는 온 국민들의 함께 이 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역 당국은 유행이 정점을 지나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고비를 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장례용품 시장은 주문받기가 겁이 날 지경입니다. 국화는 이미 2배 넘게 올랐고 관을 만드는 데 쓰이는 오동나무는 주문량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신경희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양재동 꽃시장. 상인들은 최근 국화 공급이 수요를 맞추기 힘들다며 고충을 토로합니다. 실제로 꼬죠. 엄청나요. 코로나 사망자 급증 등으로 최근 근조화한 수요가 크게 늘면서 국화값이 치솟은 겁니다. 국내 코로나 사망자 13,900여 명 가운데 45%에 달하는 6,300여 명이 최근 한 달 새 숨진 데다 중국 수입 물량까지 줄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번 달 국화 한 단의 경매 최고가격은 약 5만 원으로 1년 사이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일부 화환업체는 국화 수급이 어려워 배송이 늦어질 수 있다는 안내글까지 올립니다. 국화값이 너무 상승해가지고 상갓집 보내는 국화가 주문받기가 겁나요. 마진이 없어서. 관 제작 업체도 오동나무 등 원자재 수급 문제로 주문량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지고 또 저희한테 주문도 또 많아지는데 저희는 물건이 또 잘 들어오지 않아서 사망자가 하루 1,000명까지 늘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는 상황. 장례용품 시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국내 누적 환자가 1,100만 명을 훌쩍 넘기면서 격리 해제 후에도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 역시 늘고 있습니다. 기침과 가래 같은 호흡기 증상은 물론이고 우울감 등 증상도 다양한데요.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박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주일 전 개원한 코로나 후유증 클리닉. 사람들이 줄을 서 진료 접수를 한 뒤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립니다. 이곳에선 10여 개 진료과 전문의들이 협진해 환자들을 진료합니다. 그만큼 완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이 다양한 겁니다. 격리 해제 후 2주가 지났는데 심한 기침이 계속되고 계속 심하게 하세요? 잠을 못 잤잖아요. 오히려 격리 해제 후 증상이 심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격리 기간만 끝나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사회로 다시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두렵고 겁나고 특히 기저질환자는 지병이 악화될까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 심장수술을 받으셨어요? 좀 뭐가 있으면 괜히 무서워서. 실제로 올해 초 국내 조사에서 완치 후 1년이 지나서도 피로감과 호흡곤란 등 후유증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87%에 달했습니다.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격리 해제가 끝나고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어보실 것을 전문가들은 완치 후에도 호흡곤란이나 고열 등 증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장기 후유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얼마 전 20대 남성이 같이 살던 친구 3명에게 맞아서 숨지는 일이 경북에서 있었습니다. 이 수개월에 걸쳐서 이뤄진 폭행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 상태는 끔찍했는데요. 피의자들에게서 금전적 요구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7일 경북 칠곡의 한 빌라 앞입니다. 23살 이모 씨가 다리를 떨며 불안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이 씨는 19일 극심한 폭행을 당한 채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이 씨와 함께 살던 친구들. 이 씨는 지난해 초등 동창생 제안으로 친구들과 함께 살았고 이때부터 가족과 연락도 거의 끊어졌습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공중전화라 하더라고요. 내가 좀 무서워서 그러는데 그냥 이해해달라고. 피의자 3명은 지난해 8월부터 이곳 빌라에 피해자를 가두고 함께 생활하면서 약 7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폭행에 둔기까지 동원해 이 씨 장기까지 손상되는 등 부상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인 중에 있다. 기술은 이상 그거는 맞는데 확인돼야 되겠죠. 경찰은 피의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씨를 상대로 채무 관계를 만들고 이를 빌미로 폭행을 가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입니다. 농구를 해가지고 지면은 돈을 뭐 800인가 뭐 이래 줘야 된다고 무조건 60만 원 좀 줘야 되니까 좀 해달라고. 경찰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피의자 2명을 구속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친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 술은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20대 여성 A씨가 휴대전화 모서리로 남성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칩니다. 거친 욕설에 경찰 친분까지 과시합니다. 16일 밤 9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A씨가 침을 뱉자 60대 남성이 이를 말리다 시비가 붙은 겁니다. 수차례 폭행당한 남성은 머리에서 피까지 났고 다른 승객들이 나서 A씨를 끌어내렸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가 내려친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본 건데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출석 예정일에 조사를 안 받고 주거지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도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다음 주 중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16년 만에 다시 출시된 캐릭터빵 포켓몬빵이 인기를 끌면서 마트와 편의점에는 문이 열리자마자 사는 오픈런까지 생겨났습니다.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끼워 팔기에 웃돈까지 얹어 비싸게 파는 경우도 나타났다고 하죠. 이유경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대형마트. 매장 문을 열기 전부터 포켓몬빵을 사려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예, 맛은 이게 다예요, 고객님. 이날 마트에 들어온 빵은 150개. 한 사람당 3개씩으로 구매가 제한됐습니다. 8시에 일어나서 8시 반에 나왔어요. 편의점에서도 한번 기다려봤는데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초등학생뿐 아니라 포켓몬빵을 먹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20, 30대들이 빵 안에 들어있는 캐릭터 스티커, 띠부띠부시를 모았던 추억에 열광하면서 제출 시 한 달 만에 700만 개 넘게 팔렸습니다. 옛날에 포켓몬빵을 먹었었는데 이제 15년 만에 이제 다시 나온 거니까. 하지만 품귀 현상 탓에 구하기 어려운 스티커는 중고장터에서 빵 가격의 30배가 넘는 5만 원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상품에 포켓몬빵을 끼워 팔고 다른 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사야 빵을 팔겠다는 안내문을 붙이는 등 일부 편의점의 상술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기가 좋다고 그래서 안 팔리는 제품하고 그냥 묶어 판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아르바이트생이 예약된 포켓몬빵을 팔았다가 해고됐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향수를 자극하는 상품 판매의 부작용에 대해 업계도 자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국민 간식 치킨 얼마면 적절할까요? 불과 몇 달 전에 한 마리에 2만 원 넘었다는 게 뉴스가 됐었는데요. 유명 치킨업체 대표가 3만 원은 돼야 한다고 발언해서 논란입니다. 김충영 기자입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윤홍근 BBQ 회장이 치킨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만 원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들의 시각 때문에 실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반응은 냉랭합니다. 관련 기사 댓글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닭값이 얼마나 올랐다고 10,000원이나 올린다는 건 생산자나 뭐 이런 쪽에 돌아간다면 뭐 이해는 하겠는데, 치킨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식이 3만 원까지 올라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반면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 수준도 못 보는 것이 치킨집 사장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2만 원짜리 치킨을 시켜 드셨을 때 원재료 값이 한 50% 정도 들어갑니다. 부가세 2,000원 빼고 나면 8,000원 남는 구조로 돼 있는데 배달 수수료가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4,5천 원 정도 남는데 여기서 다시 인건비와 관리비 등이 빠집니다. 결국 사장한테 남는 돈은 1,000원에서 2,000원 남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실제 매장 사장님께 돌아가는 금액이 적을 수 있다. 그들도 살 권리가 있으니 가격을 올릴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BBQ가 가격 인상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선두 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들도 덩달아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이례적으로 국토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 깜짝 방문한 윤석열 당선인. 일절 저는 관여하지 않는데 주택 문제가 워낙 국민들 관심도 많고 중요하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시장의 생리를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다주택자라고 해서 이거를 무리하게 규제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것도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살펴봐야 된다. 공약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고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사실상 폐지된 임대사업자 제도도 부활시켜 다주택자를 임대시장의 공급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윤 당선인은 주택 공급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또 따라야 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다시 한번 확인할 셈인데 주택 시장은 이미 들썩이고 있습니다. 40년이 넘은 강남의 한 대형 아파트는 한 번에 15억 원이 껑충 뛰었습니다. 3년 만에 거래된 거지만 집값이 더 오를 거란 기대감에 거래 절벽 속에서도 매수세가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 중이던 서울 강남과 서초 아파트 값은 8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고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는 3주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인수위는 오늘 금융위원회 보고를 받고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했던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 비율을 높이는 건 확실시되고 대출 족쇄로 불리는 DSR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현재 서울과 같은 투기 지역에선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담보 인정 비율 LTV가 20% 적용됩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대출이 2억 원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런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까지 막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실수요자는 LTV를 70%까지, 생애 첫 주택 마련의 경우에는 80%까지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첫 주택을 장만한다든지 또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좀 대폭 풀어서 LTV 한 80%까지 해줘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인수위는 오늘 금융위원회로부터 가계부채 동향과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받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LTV 완화는 공약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원리금 상환 능력을 따지는 DSR도 일부 풀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LTV만 풀어놓게 됐을 때에는 소득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만 그 한도를 쓸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다만 전문가들은 LTV와 DSR이 모두 풀리면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수 있어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합니다. TV조선 김윤아입니다. 네, 새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강한 야당을 강조하며 이른바 개혁 입법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상견례 자리에서도 뼈 있는 말로 신경전을 벌였는데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에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고 대장동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기류가 읽히고 있습니다. 다음 달 국회가 대충돌로 얼룩질 것 같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이 윤석열 당선인 이름이 적힌 축하난을 선물합니다. 아주 좋은 걸로 제가 그때 가서 선별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윤 당선인의 의지에 달렸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출발은 국회를 존중하고 또 소통하는 겁니다. 특히 윤 당선인 임기가 시작되는 5월부터 대통령 거부권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만큼 4월 국회에서 검찰 관련 법안과 대장동 상설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안건 조정위를 신청해 저지에 나서도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동원하면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엔 검수완박과 언론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검, 정치개혁, 검찰개혁 등 산적한 입법 과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다만 무리하게 입법을 밀어붙일 경우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단독 강행을 했다가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그러면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르자고 하는 건지.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새 원내 사령탑 체제를 구축했는데 원내대표 경선을 한 달여 앞둔 국민의힘에선 4월 말로 잡힌 경선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 공천과 내각 인선에 앞서 원내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거대 야당과의 협상도 힘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주장들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원내대표 임기 종료에 맞춰 다음 달 29일 새 원내 지도부를 뽑는 선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2일 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경선을 4월 초로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원내 다선 의원들의 입각이 거론되고 있는데 원내대표 후보군과 겹치는 인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총리 인준 절차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놓고 민주당과 협상을 해야 하는데 도중에 원내 사령탑이 교체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새 정권이 출범하는 만큼 야당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한 중진 의원은 늦어도 4월 중순엔 새 원내대표가 나와야 정부 출범 전 대여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다른 중진 의원은 차라리 김기현 원내대표가 정부 출범까지 대여 협상에 나서고 경선은 그 이후 여는 게 효율적이라며 오히려 연기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원내대표 측은 4월 초 지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리 인준까지는 처리하고 정부조직법 협상은 차기 원내대표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역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군의 진군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군을 위한 식량과 탄약 등이 들어가는 보급로를 차단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공격과 역공이 계속되면서 양측 모두 사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개전 이후 처음으로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정박해 있던 러시아 함정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병력과 물품을 보급하는 함정인데 우크라이나군이 침몰시켰습니다. За цей місяць ми втримали всі основні напрямки російських ударів. 러시아군 전사자 시신을 옮기는 버스는 접경국 벨라루스에서 매일 밤마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Протягом попередньої доби наші воїни відбили 9 ворожих атак. Противник втратив понад 200 військовослужбовців. 러시아군은 민간인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하르키우에서 6명이 숨지는 등 지금까지 민간인 희생자는 1,035명으로 늘었습니다. 화장터엔 피란을 떠나느라 찾아가지 않은 유골함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개전 이후 처음 포로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양측은 포로 10명씩을 맞바꿨습니다. G7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을 약속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G20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Do you think that Russia needs to be removed from the G20? On the latter point, my answer is yes. That depends on the G20. 전쟁 장기화에 대한 책임 문제로 숙청설이 돌았던 러시아 국방장관은 2주 만에 화상회의에 참석했지만 연결 상태가 많이 불안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명태 수급이 비상입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명태 90%가 러시아산이기 때문인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즐길 수 있었던 코다리를 당분간은 쉽게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냉동 명태의 비늘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손질을 마친 냉동 명태를 쇠틀에 걸어 건조 작업에 들어갑니다. 다 말린 냉동 명태는 코다리로 만들어져 식당 등에 납품됩니다. 평소 가공업체들은 주 6일 동안 이런 작업을 해왔지만 최근엔 냉동 명태를 구하기 어려워 공장 가동이 주 이틀로 줄었습니다. 재고가 너무 없지.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 4번 붙였는데 지금 한 번, 2주일에 2번 가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산 명태를 국내에 공급하는 중개업체들이 공급량을 줄이면서 가격은 껑충 뛰었습니다. 올해 초 20kg당 4만 원이던 수입 냉동 명태값은 최근 6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가공업체들은 보통 명태 성어기인 1분기에 연간 사용량의 60%가량을 확보해 두는데 최근 공급 부족으로 재료인 명태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7월 달이나 8월 달까지 작업할 수 있는 물량들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각 기업들이 확보를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항상 불안하는 마음에 가공업체들은 명태 공급난이 계속되면 가격 상승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비축 물량을 풀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미술에서 재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그 자체로 예술품인 도자기를 거대한 설치의 재료로 활용하는 작품부터 또 캔버스 대신에 알루미늄판에 그린 추상화까지 실험을 거듭하는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박소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진열장 안에 자리한 도자기와 금속. 닮은 듯 다른 배치가 독특한 리듬감을 만들어냅니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 설치 작가 에드문드 드발에게 도자기는 완성품이기보다 재료에 가깝습니다. One material transforming itself as if it was alive into a form, into a shape has been. 때로는 비스듬히 놓이고 때로는 겹쳐지기도 하는 도자기가 시적 운율을 만들어내면서 도자기를 소재로 한 유기적인 설치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은은하게 빛을 뿜는 화폭. 자세히 들여다보면 캔버스가 아닌 알루미늄입니다. 영국 현대미술 작가 제이슨 마틴은 물감을 흡수하는 캔버스 대신 밀어내는 알루미늄판을 택했습니다. 빛을 반사하는 알루미늄과 오일이 만나면서 광채가 나는 독특한 추상화가 완성됐습니다. 특히 알루미늄 위에다가 오일을 바르게 되면은 그 작품 자체의 그 표면도 달라지고 색감도 달라지고 이런 효과를 보고 나서부터 다양한 지지대를 자신의 자리에서 실험을 거듭하는 작가들이 익숙한 재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밤사이 동쪽으로 차츰 이동하겠고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지역이 가장 비상인데요. 내일 아침까지가 고비일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급의 강한 바람과 특보 수준의 강한 비가 몰아치겠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이 집중되면서 제주 산간에는 300mm 이상, 남해안 쪽으로는 80mm 이상이 오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최고 50에서 70mm 정도로 봄비치고는 양이 꽤 많겠습니다.
이번 비는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는데요.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기 때문에 기온은 오늘만큼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날씨가 맑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기온은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5일 금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